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초보자 회계여행 세금 계산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금 계산서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. 가세 사업자가 제한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증서가 세금 계산서 되겠습니다. 그러면 세금 계산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?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이런 거 들어가 있죠.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하고, 공가액은 매출자의 수익으로 잡혀서 계산이 되죠. 그래서 거래하면서 부가세까지 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한다. 그래서 거래증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. 아시겠죠?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 하느냐? 통상적으로 제한 용어를 공급할 때 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. 그런데 실무 일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건의 거래가 발생하고 동일 거래처 발생하는데 그때 세금에서 끊으려면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요. 그래서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일여월이라는 것은 달력으로 1개월입니다. 1개월. 1여월 기간 동안에 거래 내역을 합계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보통 발급합니다. 그래서 세법상에서는 이걸 인정해주고 있어요. 공급일 속가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된다. 이렇게 합쳐서 월 거래를 마감해서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신문 이렇게 하고 있고요. 세금계산 종류는 뭐가 있느냐?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, 일반 세금계산서.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, 수익세금계산서. 일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한용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거예요. 세율 10%를 적용해서 부가세 징수하죠. 근데 간이가세자는 이전 시간에 배웠지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가 없어요, 원칙적으로. 그런데 간이가세자 중에서 직전도 공대가가 4,800만 원 이상인 경우, 간이가세자는 뭐죠? 직전도 공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죠. 그래서 1억 400만 원에서 4,800만 사이, 요게 포진하고 있는 간이가세자들은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. 그럼 4,800 미만 어떻게 하냐? 세금계산서 발행 못해요. 영수증만 발행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반 세금계산서 발행한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수출하는 경우에 보통 많이 발생하는데, 얘가 획득할 때 수출을 촉진하게 해서 세율을 0으로 한다. 0이라는 게 제로입니다. 제로. 영세하다고 해서 취약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, 제로 텍스 레이트. 세율이 제로다. 그래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. 이게 영세율 세금계산서예요. 영세율 사업자가 공부하는 제한용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거죠. 어떤 게 대상이 되느냐? 보통 수출 쪽에 되죠. 예를 들면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제한, 구매 확인서에서 공급하는 제한. 신용장이라는 것은 원래 수출할 때 해외에 있지 않습니까? 해외에 바이오가 있고 국내에 있으면 수출할 때 수수대금을 원활히 해소하기 위해서 이 해외에서 거래은행에서 지급을 보증해서 신용장을 개설해 주죠. 그게 원칙적인 신용장인데, 국내 사업자가 수출하는 거 있어요. 근데 여기에 또 공급하는 국내도 사업자가 또 있습니다. 근데 이 사업자는 직접 수출하는 건 아니죠. 근데 수출하는 업체한테 줘서 이 기업이 수출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때 제한을 공급한다. 그러면 이것도 영세를 적용해 주겠다. 그러면 이 사업자는 대금을 납부하는데 나도 대금 지급을 담보해달라. 그래서 이 수출 업자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신용장을 발행해 줍니다. 내국 신용장이 나르죠. 통상 로컬 LC다 합니다. 로컬 LC. 발행해주면, 이거 지급을 담보해주는 겁니다. 신용장 동일하게. 이런 경우에 이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다. 또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제한을 공급할 수 있어요. 이 경우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게 있고요. 수익세금계산서. 제한을 수입할 때, 세관을 통관하지 않습니까? 통관할 때 세관장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. 세율 10% 적용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.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.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거래를 증빙은 하지만 세원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서류예요. 서류. 증표입니다. 증서.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세금계산서에 꼭 기재할 사항들 기재해놨어요. 필요적 기재사항 5가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 외에는 임의적 기재사항, 기재해도 말도 신경 안 쓰겠다. 근데 필요적 기재사항 5가지가 기재가 안 되면 세금계산서 효력을 인정 안 해주겠다. 이게요.
필요적 기재사항 5가지가 전부 미기재되거나 일부 미기재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가 된다. 그러면 이거는 세금에서 인정 안 해주겠다. 그럼 뭐가 하냐?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?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% 가산세를 물어야 돼요. 그 매입자는 세금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. 불공제. 원칙이 그렇습니다. 물론 뭐 확정신고 기한 이전까지 수정해서 발급하면 문제 없고요. 또 확정시 경과후 1년 이내 수정신고했을 때 매입자도 매입세 공제받을 수가 있고 그것도 거래 사실이 증명되면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원칙적으로 세금계산 적법하게 발행된 걸 받아야지만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.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뭐고 임의적 기재사항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실제 세금계산서로 양식인데요. 기업 정보가 있어서 일부를 마킹했습니다. 세금계산서 보시게 되면 왼쪽에 공급자가 나오고 공급자, 그렇죠? 오른쪽에 공급받는 자 나옵니다.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이 5가지입니다.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, 공급자의 상호 또는 성명, 언제 세금계산 작성했느냐, 작성연월, 작성일자. 그러면 공급받는 자 누구냐?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. 이걸 알아야지 매입세 공제 관리될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또 가장 중요한 공가액 얼마고 부가세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. 그래서 공가 세액은 기재해라. 이 5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. 이거 하나도 빠지게 되면 이 세금 계산은 적법한 세금 계산이 되지 않아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공급자는 공가 1% 가산세를 물어야 돼요. 그런데 이거 말고 공급 연월일 언제 이거 지하용을 공급했는지 규격이 뭔지 수량이 뭔지 단가가 뭔지 이런 것들은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. 이런 것들이 기재 안 하더라도 세금계산 효력에 영향 안 미칩니다. 그래서 세금계산 받을 때는 항상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 기재되는지 확인하고 만약 누락되어 있으면 공급자에게 제대로 기재해서 보내달라.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. 오늘은 세금계산서 알아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